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한 세기에 한 명만 나온다는 오만한 문구로 클레이 키건이라는 작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할까라는 반감이 저는 생겼어요. 또 더불어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열었습니다. 이 짧은 책으로 부커상 후보로 올랐다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책을 읽고 나서 든 느낌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잔잔하다고 할까요? 놀랄만한 액션이나 대단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펄롱이라는 사람이 겪는 내면의 변화와 용기 있는 작은 발걸음 정도?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다행히 소설이 짧아서 한 120쪽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더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다지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글이 눈에 들어오고 클레이 키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 느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평범한 가을 풍경 같지만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첫 문단은 임신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자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묘사라고 합니다. 소설은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합니다. 1980년대 유럽 배경이 이토록 암울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라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읽었습니다. 주인공은 펄롱입니다. 펄롱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펄롱은 빈 주먹으로 태어났다. 빈 주먹만도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펄롱의 엄마는 16살 때 미스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으로 일하던 중 임신을 했다. 펄롱 엄마가 미혼모가 되자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지만 미시즈 윌슨은 그녀를 해고하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농장 일꾼인 네드도 그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집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 사람들끼리 종교 때문에 충돌하는 일도 없었는데 양쪽 다 신앙심이 미적지근하기도 했다. 일요일이 되면 미시즈 윌슨은 옷과 구두를 바꿔 입고 좋은 모자를 머리에 핀으로 고정하고 네드가 운전하는 포도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갔고 네드는 엄마와 아이를 태우고 조금 더 가서 성당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양쪽 모두 기도서와 성경을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음 일요일이나 축일이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펄롱은 아내 아일린 그리고 딸 5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펄롱에게 딸만 5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소설 속 장치입니다. 없는 살림에 딸 5명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일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죠. 펄롱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딸들에게는 좋은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빠서 아이들을 직접 돌볼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펄롱과 아내 아일린의 대화는 펄롱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펄롱과 아일린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말을 서로 예쁘게 하는 부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펄롱 주변에는 그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소설은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그들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클레이 키건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운 없는 사람으로 불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펄롱은 누군가는 운이 있어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운이 나빠서 추운 겨울에 외투 없이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펄롱과 아일린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도 애들이 별이랑 달이랑 달라고 하지 않는 게 기특하지 않아? 아일린이 말하고는 잠시 뒤 덧붙였다. 애들 잘 키운 것 같아. 당신이 잘 키운 거지. 펄롱이 시인했다. 나야 종일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러 가고 애들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도 잘하고 있어, 빌. 빚 한 푼도 없이 사는 건 당신 덕이야. 아일린이 말했다. 선물을 달라는 아이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별이랑 달이랑 달라고 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이게 칭찬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일린은 덩달아 남편 펄롱까지 막 칭찬을 합니다. 아이들 잘 키웠다고. 칭찬한 이유는 아이들이 현실감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러자 펄롱은 아이를 잘 키운 것은 아일린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펄롱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도 펄롱은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배려심이 묻어나는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 것은 펄롱 덕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각박한 생활 속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펄롱이
이토록 고상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펄롱은 거친 일을 하지만 아주 점잖은 신사같이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펄롱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또 소설 속에서 펄롱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마음도 드러냅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펄롱의 처지였다면 아빠가 누구인지 궁금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주로 이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커서 아빠를 궁금해 하기도 하잖아요. 펄롱의 엄마는 12살 때 뇌출혈로 죽어서 이제는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펄롱의 아빠가 나서서 내가 너의 아빠다. I'm your father. 라고 말해 줄 리도 없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1980년대라면 유전자 검사도 어렵죠. 그래도 아빠가 궁금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보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궁금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48쪽이 되어서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이 되는 세탁소가 나옵니다. 가톨릭 수녀원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협조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에서는 미혼모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겠지만 그곳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아이에 대해서 인간 이유의 처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펄롱은 우연찮게도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죠. 펄롱은 다시 나와 불이 켜진 작은 경당으로 갔는데 그 안에서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 아이들 19명이 바닥에 엎드려서 구식 라벤더 광택제 통을 놓고 걸레로 둥근 모양을 그리며 죽어라고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여자들은 펄롱을 보자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놀랐다. 그저 카멜 수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러 왔을 뿐인데 그들 중에 신발을 신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검은 양말에 끔찍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한 아이는 눈에 흉측한 다래끼가 났고 또 다른 아이는 머리카락이 누군가 눈먼 사람이 커다란 가위로 벤 것처럼 엉망으로 깎여 있었다. 여기서부터 펄롱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 자신도 미혼모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서 펄롱은 아내 아일린과 의견이 갈립니다. 펄롱은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일린은 반대합니다. 아일린은 그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니까 펄롱이나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펄롱은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고 미시즈 윌슨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부조리한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체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펄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펄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더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고 자신의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수녀원을 맞설 힘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요? 펄롱은 수녀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뺏기고 감금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도 아이였는데 아이를 낳은 것이죠. 펄롱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길로 나와 펄롱은 새로 생긴 걱정은 밀어놓고 수녀원에서 본 아이를 생각했다. 펄롱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악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 수녀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젖이 새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결국 펄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펄롱의 친구였어도 저는 펄롱을 말렸을 거예요. 그 아이를 구출해낸다면 그 아이의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펄롱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 펄롱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저는 소설을 3번 읽고 나서 제가 왜 이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부조리해요. 아이가 아이를 낳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아이가 감금된 채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들을 돌본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수녀원도 이상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펄롱처럼 한 사람 정도를 구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까요? 펄롱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펄롱도 알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클레이 키건은 펄롱의 생각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은 의미가 없어요. 하고 말이죠. 그게 삶의 의미일까요? 그렇다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 문장처럼 진심으로 그렇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일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설입니다.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요. 좋은 이야기인데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서 펄롱의 선택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행동을 깎아내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용기에 대한 부러움인 것 같아요. 수많은 펄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펄롱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어보고 클레이 키건의 다른 이야기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클레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